안녕하십니까, 이찬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7일 토론토 부동산 TV 124편 세계 경제 에너지 대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요즘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복잡해서 한번 왜 이런가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의 입장에서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정치인 입장에서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선되는 겁니다. 또 우리 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 다 뻔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은 많은 고민하지 않아요. 표가 나오는 것만 고민하면 돼요.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어차피 그래서 정치인들이 되게 무식한 거예요. 표만 나오면 땡큐예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국내 정치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표다의 표. 표만 나오면 뭐든 한다. 그게 정치인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사실 뭐 좌파라고 그러지만 민주당이 다 좌파가 아니고 바이든은 사실은 온건한 편이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좌파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좌파들이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고 소수의 민주당 안에서 그 좌파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투쟁 세력이고 가장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선시켜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들의 넘버원 어젠다는 뭐냐?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따라서 바이든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가는 파이프라인을 제일 먼저 그냥 당선되는 취임 첫날 캔슬시켜버렸죠. 화석연료와 원전을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죠. 따라서 자국의 원유를 감산하고 약한 미국이 당시만 해도 그 에너지가 자립이 됐었죠. 트럼프 때 트럼프가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 놨잖아요. 셰일가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자국 원유를 한 20% 감산했어요. 물론 코비드 때 이제 그만큼 수요도 없었지만 감산해 버렸어요. 그리고 코비드에서 회복되면서 그것이 증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에너지 위기를 자초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기후변화 때문에 왔다고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도 잘립니다. 잘려요. 저도 잘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대개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통화가 팽창하고 돈을 너무 많이 찍었고 저금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꼭 그것만이 아니다. 그죠? 그거는 지금 금리 인상하고 통화 긴축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꼼짝이나 하나요? 유가 또 올랐죠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언밸런스 된 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지만 중국 경제가 코비드 때문에 럭다운했고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되고 그러니까 공급망이 적재된 거죠.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요즘. 뭐 요즘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이래서 금리 오르고 뭐 자산 시장도 25% 폭락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25% 폭락한 게 뭐냐? 그러면 미국 돈 10조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자산 시장에서. 미국 증권 시장에서. 그거 말고도 뭐 채권 시장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시장도 있고 그럼 엄청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40조 정도가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10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미국의 1년 GDP가 20조예요. 20조. 돈이 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 돈이냐? 다 국민 돈이죠. 없어진 게 누구 돈이겠어요? 국민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또 외교적으로 중국, 러시아, 사우디와의 지금 그 외교적으로 그냥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EU가 한 편이고 오펙, 러시아, 중국 얘네들이 또 한 편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지만 수입해야 되는 나라고, 오페크와 러시아는 석유를 파는 나라예요. 야, 파는 사람, 돈 가진 놈이 왕자지 무슨 물건 가진 사람이 왕이야? 그게 아니라 석유에 관련해서는 가진 사람이 가진 나라가 왕이에요, 왕. 돈 웃기지만 안 팔어. 70년대 오일 쇼크가 왜 났습니까? 미국이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그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서방 세계에는 석유를 안 팔겠다. 그래서 석유값이 졸지에 3배, 4배, 5배 오르는 바람에 미국이 그때 70년대, 80년대에 그 엄청난 그 리세션이 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서방세 경제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명적으로 붕괴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보다 유럽은 지금 박살나고 있죠. 박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표가 중요한 사람들인데 지금 다음 달에 중간선거를 하죠. 중간선거라는 거는 뭐냐면 미국은 양원이 있잖아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요. 상원 의원들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그런데 하원 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너무 짧죠. 2년. 2년이에요. 근데. 그래서 매 2년마다 선거를 해요. 하원은 2년마다 싹 다 바꿔요. 상원은 매 2년 중간선거 할 때마다 3분의 1씩 바꿔요. 그러니까 임기가 6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니까 이제 3분의 1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상원과 하원의 선거죠.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상원 하원에 다 이제 점유하고 있죠. 더 다수당이죠. 상원은 이제 50대 50이지만 이제 상원의장 부통령이 이제 상원의장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결정을 하죠. 막판에 가서. 그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1월달 중간선거 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해서 나온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여러분 잘 아시건 IRA가 나온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을 차지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에너지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미국이 옛날에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들어 그때만큼 더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원유를 다시 증산하는 게 불가피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석유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파괴됐어요. 석유 회사들이 증산을 원하지 않아요.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유정이 있어도 드릴링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말고 석유값이 비쌀 때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손해만 봤으니까 지금 돈을 좀 챙기자는 거죠.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돈을 투자해봤자 민주당은 석유회사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투자해봤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현금 챙기자. 그래서 미국이 국내에서 원유 증산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미국 좌파의 기후변화 어젠다에 목줄이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more to come. 회색 코뿔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문제, 식량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식량위기가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록다운했기 때문에 원유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만 중국이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쉽지는 않아요. 중국 부동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부활하게 되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미국의 페드가 금리 0.5%, 0.7%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이 중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제 이 와중에 진짜 멍 들어가고 있는 나라는 EU예요. EU가 이제 분열하고 있잖아요. 그 독일, 프랑스 이쪽에 그 기존의 서방 유럽과 그 다음에 동유럽 쪽, 헝가리니 폴란드 이런 애들하고 지금 나눠져 가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이태리 이런 애들. 이태리도 완전히 이번에 우파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죠. 완전히 분열돼가는 모습이에요. EU는 제가 보기엔 분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EU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좌파 정권들이잖아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독일이 지금 이건 이제 독일의 전기값이에요. 홀세일 프라이스. 전기 도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독일은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로 원전을 전부 다 폐기해 버렸죠. 지금 뭐 2개인가 뭐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이제 곧 폐기할 거죠. 원전을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의 한 30%인가 40%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50% 이상 러시아로부터 받아요. 난방하는 것들은. 그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러시아 가스를 살 수 있는 나라는 유럽에서 헝가리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가스가 없어요. 어디서 사오냐? 미국에서 배에다 싣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에 또 동참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거는 전기값이에요. 전기값. 독일의 전기값이 2020년도 5월 달에는 1kWh에 12불이었는데 지금 올해 7월 달에는 496유로예요. 17유로에서 467유로. 27.5배가 됐어요. 20배가 넘은 거죠. 전기값이 이렇게 비싸면 그 나라의 어떤 산업이든지 물건값이 올라가. 전기 없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에너지면 뭐 소유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그걸로 발전을 하는데 발전을 하면 전기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전기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뭐 식료품을 만들고 무슨 기계를 만들고 그 값이 원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 상황에서 계속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푸틴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겨울 다가오는데 가스가 없어서 어떡하니? 우리 시베리아에 나무가 많은데 장작이라도 줄까? 그게 지금 독일의 현실이에요. EU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저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원래 이제 회의가 있기 전에 하루에 그 1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리세션이 오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10만 배럴 하겠다. 그러더니 2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더니 하루 전에는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사우디에서 하루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에요. 미국도 1000만 배럴 좀 넘고 러시아도 한 1000만 배럴 생산해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이면 10%잖아요. 자기네들 생산하는. 그래서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라고 그러다 막상 뚜껑을 열면서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전 세계 하루 원유 수요가 1억 배럴이에요. 1억 배럴. 1억 배럴인데 200만 배럴이라 그러면 2%예요. 전 세계 수요의 2%. 그럼 시장이 움직이죠.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표하면서 어떻게 됐냐. 원래 지금 9월 30일까지만 해도 79불 50이었다가 그때만 해도 뭐 10만 배럴 20만 배럴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10월 5일 날 발표가 내면서 그래서 원유값이 껑충껑충 뛰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아까 제가 93불 9센트예요. 그래서 올 한 해만 31% 올랐고 지난 일주일 동안 17.1%가 오른 거예요. 소유값이. 그리고 게다가 지금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사실 노드스트림 1, 노드스트림 2가 있는데 노드스트림 1으로 이제 그 러시아가 독일에다가 석유를 가스 천연가스를 이제 팔아먹었었는데 노드스트림 1을 잠궈버렸죠. 그 얼마 전에 폭파됐잖아요. 노드스트림 2는 완공이 됐는데 독일에서 어프로를 안 했어요. 미국에서 그 어프로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쓰지 마라. 그래서 안 했어요. 러시아 석유 쓰지 마라. 러시아 천연가스 쓰지 마라.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쓰지만 말라 그러면 어떠라는 거야. 노드스트림 2는 이제 사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 뭐 러시아에서 그런 거예요. 뭐 꼭 필요하면 내가 노드스트림 2로 보내줄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플래틱이 있는 거죠. 왜 노드스트림 1을 보내주면 되는데 그거는 폭파시켜버리고 노드스트림 2로 보내겠냐. 그 얘기는 뭐냐. 너 가스 필요면 받아. 그 대신 노드스트림 2를 너희들이 이제 허가를 안 해줬는데 다 공사 끝났으니까 오케이만 하면 보내줄게. 그런 얘기예요.
푸틴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00만 배럴을 줄여버리니까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야. 사우디에다 보복하겠다. WTO에 제소하겠다. 뭐 독점 카르텔 그걸 제소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 돼. 자기네들이 그런 건 더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만화 웃기잖아요. 이제 바이든이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야, 석유 좀 달라고. 요 안파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요거 없었어요. 석유만 달라고 좀 졸르고 있는 거죠. 살살 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폭스 뉴스 비즈니스 뉴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대담을 하다가 석유를 감산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서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옛날 70년대에 그랬잖아요. 안 팔아. 그럼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재앙. 그죠? 그 지금 상황이 이러는 거죠. 이게 워싱턴에서 봤을 때는 오펙 플러스에서 오일 감산한 거는 그냥 감산이 아니라 political blow라는 거죠. against 바이든. 바이든 엿먹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다. 정치적으로 바이든을 엿먹인 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얘기한 거는 3개월 동안 유가가 120불에서 80불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우리도 감산해서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을 연맥이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에 이런 디시전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의 리더인데 어차피 왜 조 바이든에게 엿을 매기냐. 미국과 사우디는 서로 좀 맹방 아니냐. Not anymore. 이제 미국이 트럼프 때만 해도 사우디한테 야 증산해. 그럼 사우디가 고분고분 말 잘 들었는데 바이든이 되면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왜? 바이든은 사우디를 불량 국가로 지정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들이 엄청 잘난 척하는 게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자기네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이제 그 카쇼기 CNN 기자 그 사우디 CNN 기자가 이제 그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을 이제 그 굉장히 그 비난했다 그래서 이제 터키로 도망갔죠. 근데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도 그거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왜? 빈 살만은 실제적인 지금 왕세자지만 실제적인 통치자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통치자들은 면책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나라에서도 내란과 외환죄만 아니면 면책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통치자는 면책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넘어갔는데 바이든은 너는 범죄자다. 분명히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법원에 그게 고소가 들어가 있어요.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사우디 방문할 때도 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바이든이 잘난 척하고. 사우디도 이제 나도 옛날에 사우디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 그러세요? 이제 사우디 보고 이제 더 증산하라는데 증산을 안 하니까 이제 바이든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해서 하루에 100만 배럴씩 풀겠다. 그래서 실제 하루에 100만 배럴씩 풀었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100만 배럴씩 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11월 달부터 200만 배럴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100만 배럴 10월 달까지만 푸는데 11월 달 되면 없는데 너 줄이면 실제로 300만 배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보는 거는 오펙에서는 감산한 것을 서방 세계에 대해서 무기화했다. 석유를 무기화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냥 에너지 전쟁이 아니에요. 각국 간의 감정 싸움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패권 싸움이 된 거예요. 왜 이런 패권 싸움이 됐냐? 사우디 빈 살만 왕태자가 이제 총리로 임명됐어요. 지난주인가? 총리로 임명됐어요. 총리는 그 나라의 원수잖아요. 그죠? 국가 수반이잖아요. 그죠? 일본도 총리가 수반이고 영국도 총리가 수반이잖아요. 왕도 있고 여왕도 있지만. 그죠?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왕이 있지만
총리가 됐다는 거죠. 캐나다는 저스틴 트루도가 총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 머더 그 고소한 거에 대해서 면책권을 달라라고 사우디 프린스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PM이니까 너 뭐 나 따지지 마. 이제 더 이상 내가 인발로 안 됐지만 그 소송에서 나를 빼달라.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2018년도에 그 자말 카쇼기 이 사람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왕세자의 이제 변호사가 이걸 보내줬는데, 미국에 법무부에 보내줬는데 10월 3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는데, 법무부에서 뭐냐면 이거 검토하는데 45일 더 필요하다, 연장해 달라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쫀쫀한 거야, 그죠? 어차피 어떨 건데 지가 어차피 못할 거잖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뒤끝이 있나?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원유가 모자라니까 뭐 비축유도 뭐 다 동나게 생겼고, 비축유는 비축하라고 있는 거지 뺏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동나게 생겼고, 사우디도 지금 말 들을 것 같지 않고, 더 말했다가는 더 감산할 것 같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달려가서 야 좀 펌핑할 수 있냐. 마두로,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완전히 그 뭐 정말 독재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자리. 그래서 베네수엘라 저거 제재를 했는데 또 거기까지 달려가서 석유 좀 달라. 또 이란까지 가겠죠. 이란 가서 달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거의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EU도 이 멍청하게 이제 본델라인 이 여자가 EU의 그 사무총장이잖아요, 그죠? 러시아 석유를 살 때 이제 금액을 캡을 한다. 금액을 정하자. 최고로 얼마 이상 안 준다. 그 캡을 정해서 러시아 석유를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시켰어요. 유럽이 그걸 이제 어그리한 거예요. 그 패키지를.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석유 달라고 사정사정 빌면서 저쪽에서는 안 판다고 지금 배짱 튀고 있는 와중에 나는 가격 상한제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지 뭐 말인지 뭔지 도저히 제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격 상한제가 어떻게 돼요, 그게? 오히려 러시아가 가격 하한제를 하면 몰라도 상황이 된, 누가 지금 갑이고 누가 을인지 구분이 안 가시나요, 아직도? 지금 그 와중에 또 이게 정말 이 답답한 게, 그 dozen environmental outfits,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 되는 그 환경단체들이 그 그린피스니 뭐 이런 애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유니언 컨선드 뭐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애들이 그 빅텍이라 그러면 뭐 뻔한 거잖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유튜브, 뭐 구글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한 거야.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지 마라. 뭐가 잘못된 정보야?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지어 얘기하는 것조차 확산시키지 마라. 기후변화의 해법에 대한 것조차도 얘기하지 마라.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뭐 트위터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묵음으로 처리해라. 검열하라는 거죠, 검열. 그죠? 검열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그저께 이제 기사화된 거죠. 그게 뭐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미국이? 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합니까? 지금 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엘고가 기후변화 얘기할 때만 해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론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과학자들이 뭐 물리학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는 많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인터넷에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거의 찾을 수 없어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이제 원유를 200만 배럴을 감산함으로 해서 앞으로 원유값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여러 개의 은행들이 포캐스트를 했어요. 근데 참 웃겨요. 10월 5일 날 이제 그게 발표가 됐잖아요. 10월 5일 날 브렌트 석유값이 93불이에요. 93불 55. 근데 모건 스탠리는 가령 내년 1, 2, 3
3월 달에 100불까지 갈 거다. 7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8%, 9%, 8% 정도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올 연말까지 110불까지 간다. 93불에 110불 간다. 그러니까 17불 정도 올라간다. 20%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 보는 거죠. UBS 같은 데는 이제 뭐 100불 이상 갈 거다. 다음 쿼터에. 그러니까 연말에 100불 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ING 같은 데는 뭐 내년에 97불까지 갈지 모른다.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 바보 아니야? 지금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SPI 얘네들은 브렌트 유가 아마 100불 이상 넘어가겠다. 넥스트 few quarter,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틀 만에 지금 얼마냐? 오늘 아까 제가 찍어보니까 3시 20분에 찍어보니까 98불 13이에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펜스테이트의 왓슨 스쿨에서 그 제레미 시갈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지금 이제 페드가 금리를 이제 막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의 욕하다시피 이제 사자고를 토했어요. 이제 팍스 뉴스에서 인터뷰하는데 뭐 엄청 열받았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든 게 바로 너희들이다. 지난 2년간 엄청나게 돈을 퍼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반대 방향으로 엄청나게 going to moving too far.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 나라 전체를 그냥 딥 리세션으로 아주 깊은 그 리세션으로 불황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니들 뭐 하는 거냐? 이 사람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유엔과 IMF에서 페드에다가 이제 워닝을 한 거죠. 뭐 서제스천, 뭐 리코멘데이션, 워닝이라고 얘기는 해왔겠죠. 워닝을 한 거죠. 그죠? 너희들이 너무나 그 빨리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너무나 강해져서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디벨롭먼트 컨트리, 후진국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그를 조정하고, 그리고 금리 올릴 때 다른 나라에 대한 생각도 좀 해라. IMF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는 페드는 세계은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모든 액션에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제롬 파월이 뭐라 했냐면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인플레이션 되면 우리는 알아서 올릴 테니까 너나 잘해.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페드가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페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영향은 크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페드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페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반발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제일 큰 그 제롬 파월의 한계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112까지 갔죠. 오늘 지금 못 봤는데 112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작년도에 94였어요. 그리고 보통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뭐 파운드, 캐네디안 달러, 제페니스 옌, 그다음에 그 유로,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스위디시 크로나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지? 6개인가 7개인가. 이거를 이제 바스켓에 넣어서 그 평균 값을 해서 달러하고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 놓는 건데, 달러 인덱스 1년 만에 18.9%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돈의 가치가 18.9% 떨어진 거예요. 캐네디안 달러는 9.6% 떨어졌지만 제페니스 달러, 일본 돈은 29. 거의 30% 떨어졌죠. 유로는 17% 떨어졌고 파운드도 21% 떨어졌어요. 밸류가. 그죠? 그래서 평균 18.9% 떨어졌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네들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그리고 원유 에너지 문제를 전부 다 다른 나라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먹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달러야 같은 값이라도 일본은 30%더 비싸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유로는 17%, 카나다는 9%, 영국은 21%.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뭐 금리 돌리고 한다 그러지만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는 뭐냐?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감산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지만 에너지 감산한 이유는 다사간의 패권 싸움이라는 거죠. 미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 EU 안에서도 동쪽과 서쪽에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결국 지금 이제 그 각자 도생하기 위한 그 뭐든지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이런 패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뭐 통합 팽창 때문에 뭐 인플레가 일어나지, 이거는 페드가 지금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해소 중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아무 딴 건 해결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증산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증산할 수 없고 석유 회사들이 증산을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의 좌파들 기후변화 EHC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자립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은 목줄이 사우디, 러시아, 이란 얘네들한테 목줄이 잡혀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우디가 옛날처럼 말을 잘 들으면 뭐 괜찮죠. 뭐 어차피 사우디가 우리 집 강아지니까 뭐 내 말 잘 듣지. 그러니까 뭐 다 괜찮아. 내가 자립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기네 석유를 안 파먹고 사우디 석유만 파먹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젠 사우디도 내 편이 아니야. 언제 내 목줄을 뒤돌아서 내 목줄을 조일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심지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깡패 나라에도 구걸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탈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다 이제 포커싱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총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용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모든 총 에너지의 전 세계 총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 석유, 석탄, 가스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발전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지금 안 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7세기, 18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동차 다 스탑보다. 뭐 신재생 에너지가 언제 될지 알고 이걸 기다리나요? 비용도 이거보다 더 비싸요. 그 돈은 누가 되나요? 미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러시아, 사우디 여러 나라들을 동시에 적대시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뭐냐면 사면초가 고립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략적 오류죠. 왜 그러냐면 중국, 러시아나 사우디를 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적으로 만들 땐 내가 걔네들한테 필요한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이 친구하고 싸운다는 거는 앞으로 얘를 안 봐도 나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얘하고 싸웠어. 근데 나 얘 안 보면 안 돼. 왜? 얘한테 내가 부탁할 게 있거든. 부탁할 게 있는 사람은 왜 싸워? 서플라이 체인. 미국이 매일 쓰고 있는 생활용품들은 중국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다 만들죠. 에너지? 러시아, 사우디에서 만들잖아요. 러시아는 식량도 갖고 있어요.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세상에 뭐 불편한 게 없죠. 그리고 일상용품까지 중국, 러시아, 사우디 이들과 적대시하는 건 전략적 오류예요. 그리고 러시아를 이제 제재할 때 러시아가 석유판 돈을 달러로 받을 수 없게 스위프트에서 추방한다 그랬잖아요. 스위프트라는 게 국제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추방한다. 내가 그 추방한다 할 때 바보 같은 짓이라 그랬어요. 스위프트 추방함으로 해서 러시아나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스위프트에 목을 매지 않아요. 너 뭐 우리 사가고 싶은 너 루블로 하루 가져와. 뭐 중국은 위 하나 줄게. 뭐 오케이. 달러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달러 패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CBDC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CBDC를 가지고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힘은 달러에서 오는 거예요. 군사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달러 패권이 지금 에너지 패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도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석유를 달러로만 팔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중동에서 달러에 대한 패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U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EU, 나토 이것들이 이제 서방 그 기존에 있는 집들, 있는 나라와
동구 없는 나라들 간에 분열이 이루어져요. 각자 도생해요. 각자. have스와 have-nots 나눠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거죠. 조만간에 제가 보기엔 EU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분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국이 EU 나간 것도 잘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결론인데,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는 열쇠가 러시아와 화해를 해야 되고 사우디와 화해를 해야 돼요. 중국과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도 풀어야 되겠죠. 물론 중국은 제재를 해가면서 중국 하나만 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우디, 러시아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중국과 싸울 수 있죠, 미국이. 그죠? 그렇지만 지금 다 적으로 만들어 놓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푸틴이 핵무기를 쓰겠다 그랬는데 뭐 핵무기를 써서 그러니까 바이든도 되게 웃긴, 예. 완전히 초딩들이에요, 초딩들. 푸틴이 우리 영토를 덤비면 뭐 가령해서 우리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 그러면 뒤통수에 그래. 야, 짜샤 까부지 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 그럼 우리 최후의 전쟁을 한번 해볼까? 아마겟돈 한번 하는 거야? 너 다 죽을 수 있어? 뭐 바이든이 그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바보 같은 짓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앨런 머스크가 답을 내줬잖아요. 스마트한 사람, 평화협정을 해라, 그죠? 평화협정하고, 그러면 돈바스 지역,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어떻게 하냐? 유엔에서 감시하에서 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결정한다. 심플한 얘기예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게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제 더 이상 유럽도 버틸 수 없고, 에너지도 없고, 돈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10%도 넘어가서 가고 있고,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금리만 올리면 골병만 드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게 해결돼. 언제? 제가 보면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중간선거 끝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공화당이 이긴다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고, 공화당이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슷비슷해질 거거든요. 어떤 형식이건 어차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왜 계속 하나요? 왜 사람이 죽어야 돼? 앨런 머스크 얘기하나? 왜 죽어야 돼? 야, 평화협정해. 땅?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되지. 니들이 왜 싸워?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죠? 사우디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뭐 총리가 됐으니까 면책권 주고, 그렇게 해서 사우디 러시아와 화해해서 오펙에서 석유 생산 더 하고, 러시아도 제재 풀어주고. 러시아를 왜 제재하는 거야?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풀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당장은 해결이 되는데,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는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지가 않다 이거죠, 지금. 그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은 그런 커미트먼트 할 수가 없어요. 좌파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공화당이 해야 되는데, 공화당도 뭐 말하고 닳도록 정권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석유 회사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에너지를 위해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없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해가지고 뭐 IRA 이거 뭐 유명하죠 요새. 그걸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한다 그러는데 결국 돈만 쓰는 거죠. IRA 법은 그 핵심이 뭐냐? 무슨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 현대자동차 IRA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법이 아니에요. 세금을 더 내라는 법이에요. 기업과 돈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포장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포장을 붙인 거지, 그 알맹이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좌파들이 하는 애 다 똑같아. 항상 결국 세금 더 걷자는 거예요. 세금 더 걷어서 나눠 먹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에너지 자립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긴축도 완화해도 되고, 이제 금리도 뉴트럴 레이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IRA에서 하나
추진하는 건 이제 제조업을 국내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법인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트럼프 때는 유치 안 해도 세금 깎아주니까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알아서. 세금 올린다는데 IRA법이 국내 유치한다 그러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CBDC로 모든 나라가 CBDC 쪽으로 가요. 이 CBDC로 간다는 거는 달러 패권에서 도망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그 프로덕티브한 것도 있지만 그 정치적 문제로 보면 달러 패권을 무산시키겠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고 싶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앞장서서 CBDC로 달려가고 있어요. CBDC라는 게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비슷하게 디지털 화폐. 근데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화폐예요. 제가 토론토 부동산 TV 95편에서 CBDC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죠? 이거 혹시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동안 123편 하면서 가장 힘들어서 만든 건데 보는 사람은 제일 적더라고요. anyway. 근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국제 정치가 재편되면서 편이 다시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경제 회복은 사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이 되면서 금리도 내리고 다시 경제가 골딜락스로 가지 않겠느냐. 뭐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들도 그때 되면 토론토 부동산은 엄청나게 날아다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봐요. 오늘 뭐 부동산과 크게 관계는 없지만 지금 뭐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보는 눈으로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훨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그 다른 내막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을 일단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